근데 이제 앞으로 사실 과학, 그러니까 교양으로서의 과학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과학기술 사회로 저희가 점차 진입하고 있고 이미 한가운데 있잖아요. 아 맞아요. 예. 이럴 때일수록 과학 교양인으로서의 그런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과학 대중화가 정말 더 필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정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제일 반가우신 분 계시겠지만 안 반가우시더라도 좋아요, 구독, 알림 꼭 해주시고 이런 거 하셔야죠, 그죠? 중요하죠. 네. 오늘 또 옆에 귀한 분 모셨는데 오늘 소개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과천과학관 윤하연 연구사라고 하고요. 과학관에서 학예연구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 전공자가 아니고요. 정확히는 과학 전시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과학을 전시라는 언어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 분야를 전공을 해서 이쪽에 들어온 연구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생소한데요. 학예 연구사라고 하면 그럼 저희가 이제 흔히 과학하면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 그쵸. 네, 화학, 물리, 맞아요. 생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거랑 조금 결이 다른 거를 공부를 하신 건가요? 다른 거죠. 저희 과학관에는 여러 연구사님들이 계신데 그 전공에 따라 다 있어요. 뭐 저처럼 이제 학예 연구사는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과학 외의 연구사들이 이렇게 통칭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저처럼 전시를 연구를 했다든지 뭐 전시 디자인 아니면 과학기술 정책 이런 분야도 요즘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쪽 전공자들을 모아서 학예 연구사라는 직군으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대중과학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사실 제가 이제 그래서 대중과학이 뭔가 싶어서 이제 초록창에 검색을 해봤는데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애매하죠. 네, 대중과학. 그냥 대중과학이면 일반 대중들이 그래 나 생물과학, 지구과학 다 아는데 이게 대중과학인가? 뭐 대중과학이 뭔진 잘 모르겠는데 대중과학을 연구를 하신다. 이게 어떤 건가요, 대중과학이? 그러니까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용어나 개념들이 이렇게 좀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사실 선진국, 그러니까 외국, 미국, 영국, 유럽 이쪽에서는 뭐 19세기, 20세기부터 과학을 대중에게 알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교양으로서의 과학에 대한 분야라는 게 따로 생겨났어요. 그래서 대중과학자라는 직군도 생겨나기도 하고 과학자끼리 얘기할 때는 과학이라는 언어가 굉장히 좀 전문적으로 쓸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과학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다른 언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또 저희처럼 과학관처럼 뭐 과학 대중화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이 대중과학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대중과학계가 제가 보기에 한 20년 정도 되었는데 그래도 오래됐네요. 근데 이제 사실 거의 앞에 한 10에서 15년은 거의 한두 분의 이제 힘으로 예를 들어 정재승 교수님 너무 유명하죠. 저희 과학 콘서트로. 그러니까 이렇게 좀 베스트셀러가 된 과학책 자체가 많지가 않고 그런 책을 쓰신 분들을 이제 위주로 대중과학계라는 게 서서히 생겨났다가 사실 과학관 자체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과학관은 전국에 한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하나, 대전에 하나. 과천과학관이 그 다음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10년 됐거든요. 그거밖에 안 됐어요? 네, 한 14년 정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과학 대중화에 뭔가 그런 일을 하는 기관들 자체가 생겨난 지 이제 한 겨우 뭐 10년 남짓. 그리고 최근 뭐 5년, 7년 사이에는 이런 대중과학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단순히 책 쓰는 분들만 아니라 책도 굉장히 많아졌고 일단은 뭐 유튜버라든지 그렇죠. 네, 보드 게임에도 되게 많아졌고 음악 하시는 분들 속에도 그렇고 마술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대중과학에 관심을 갖는 이제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형국입니다. 책에도 나와 있지만 어린이들이 과학에 관심을 가진 두 가지 공룡과 별.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어린이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끔 하고 과학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 또 공부를 하게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래서 과학 대중화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학 교육적인 측면이 사실은 굉장히 강했었고 지금도 많이 강한 상황. 지금 과학관 오면 다 어린이들을 위한 이제 시설로 되어 있는 공룡뼈 하나 딱 있고. 맞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사실 과학, 그러니까 교양으로서의 과학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인문학 교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과학기술 사회로 저희가 점차 진입하고 있고 이미 한가운데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과학기술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체감하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과학 교양인으로서의 그런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과학 대중화가 정말 더 필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맞아요. 사실 보면 책이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물론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도 전반적인 틀에서 보면
일반인들이 과학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아요. 예, 그렇게 준비. 제가 책 소개를 다 해버렸는데 어떤 책인가요? 아 너무 좋은 얘기를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요 네. 과학은 지금이라는 책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아주 기초적인 지식들 혹은 정보들을 담아놨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막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이런 딱딱한 과학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이번 한 해의 키워드들을 모아서 분야별로 정리를 해놓고 그 키워드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 움직임을 아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예. 내가 똑똑하게 살아가는 것에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미래는 과학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사회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지식들을 좀 쌓아 나가는 것이 우리가 조금 더 건전한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 않고 재밌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얇게 제가 이제 항상 방송에 말하지만 저는 얕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서 얇게 다 아는 건데 재밌더라고요. 저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책에 보면 요즘 이제 과학 전시나 이런 트렌드가 SF라고. 아, 맞아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SF 소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과학 전시관에 와본 적이 없어가지고 SF 전시가 어떤 식으로 어떤 주제로 이루어진지 모르는데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이 대중과학계가 생겨나면서 또 시작된 키워드 중에 하나가 SF였어요. SF를 좋아하는 인구수와 과학을 좋아하는 인구수가 이제 비례한다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SF를 좋아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과학 애호의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그렇죠. 있고, 네. 과학을 정말 좋아하고 과학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 기제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쓴 SF 작품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태까지는 사실 예전까지는 SF 불모지 그리고 굉장히 이미지가 강했어요. 사실 그런 이야기보다 좀 팩트 기반한 이야기 혹은 로맨스 이런 쪽 얘기에 굉장히 강하다가 최근 들어 이제 SF도 많이 이제 힘을 실어서 이제 좀 유행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이제 이런 과학 대중화 하는 사람들이 좀 뛰어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과학자와 SF 작가들을 만나는 워크숍들이 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사실 이제 SF 저희가 소설이나 영화나 보면 말도 안 되는 기술들을 SF 작가라고 그냥 통칭하면 그분들이 끄집어내서 자신들의 작품에 녹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920년대에 SF 작가가 쓴 게 100년 후에 저희한테 현실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그분들이 그를 과학자들과 논의를 해서 썼을까? 라는 궁금함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방금 이제 서로 이렇게 비공식적인 이런 콜라보가 있었다. 그런 거에서 이제 영감을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SF 작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는데 네네. 보니까 대부분은 본인들 자체가 굉장히 과학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과학자들과의 접점이 없어도 이미 충분히 우리보다 최신 과학 기술을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고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과학을 좋아하니까 그걸로 이제 스토리가 나오는 거고 또 이제 반대로 과학자에서 SF 작가가 되신 분도 꽤 많이 있어요. 최근에 유퀴즈 나와서 좀 더 화제가 되는 곽재식 작가님이란 분도 원래는 이제 카이스트 출신의 과학도였고 뭐 요즘에 이제 한참 뜨고 있는 또 해도현 작가님이라든지 여러 작가님들은 다 기본이 이제 천문학 베이스라든지 이런 베이스들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작가님이 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과학자들이 소설을 읽고 그래 이거 한번 해봐야지 뭐 이렇게 영감을 얻는다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도 많아요. 있어요? 네, 또 저희가 예전에 그런 과학자와 SF 작가의 관계에 대한 그런 전시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 조사를 해보니까 또 대부분 유명한 과학자들은 어릴 때 SF를 보고 꿈을 키웠어요. 과학자의 꿈을. 그래서 내가 크면 이걸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네. 이런 기술이 있어. 나 이거 한번 만들어봐야지. 이러면서 이제 됐다라든지. 그래서 이제 사실 좀 몇 년 전만 해도 뭐 SF 작품 속에서 이게 실현화됐어. 막 이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과학 기술들 중에 과거 SF 작품에서 찾을 수 없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찾으려면 다 찾을 수 있고요. 작품들 세계도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연구사님께서는 SF 그래도 뭐 소설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SF 애호가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와서 과학관에서 일을 하다가 오히려 더 많은 SF 작가님들을 만나게 되고 책을 접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SF는 약간 남성적인 그렇죠. 굉장히 딱딱하고. 거였어요. 네, 굉장히 지금 요즘 하드 SF 장르라고 하드보일드 얘기하는데 해가지고 네. 저 좋아합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제 과학기술의 그런 원리들이 농축되어 있어서 막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뭐 여기 뭐 눈에 렌즈가 들어가고 그게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풀어져 있는 그런 약간 기계적인 느낌들이 제가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강했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많은 소설들이나 작품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SF에 되게 말랑말랑한 작품들도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좀 SF 소설 하나 추천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네네. 엄청 얇은 책이거든요. 이게 제가 약간 SF에 대한 편견을 깬 수 있었던 소설이어서 추천을 하고 싶었는데 여성 작가분이 쓰신 책이에요. 사실 김보영 작가님은 우리나라 SF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탑에 위치하신 작가님이시고. 네, 아주 관록 있는 작가님이신데 이 책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어떤 분의 프로포즈용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보영 작가님 지인분이 프로포즈를 하고 싶은데 낭독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걸 위한 소설을 하나 써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책을 쓰셨고 그게 이제 너무 글이 좋아서 이렇게 시중에 나오게 됐고 출간됐고. 이게 좋아서 작년에 이게 연극으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이제 프로포즈 책인데 성간 여행을 하는 두 남자가 어떻게 결혼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저 그런 거 좋아하는데 네. 성간 여행. 성간 여행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시간 계산을 시간이 잘해서 어긋나는 나는 거지. 궤도선에 있고 지금 와이프는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딱 만나야 되는데 꼭 사고가 생기잖아요. 뭐가 어떤 결함이 생긴다든지 무슨 일이 생겨서 또 다시 계산을 해야 돼. 이게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심장을 맞나? 결혼해? 안 해? 어떻게? 약간 이게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이렇게 소설이 끝까지 이어져 가는 소설이어서 약간 로맨스도 들어있고 약간 분명히 과학을 기반한 세계관인데 너무 말랑말랑하면서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적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뭔가 네. 기술적으로 성간 운행을 할 때 시공간이 뒤틀어지고 이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걸로. 근데 충분히 맞아. 나중에 이런 여행이 자유로워지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정말 이 둘이 결혼을 했을지 안 했을지 그거까지 이제 남겨진 상태로 이제 소설을 볼 수 있어서 아주 재미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이렇게 여성 작가님들이 쓰신 혹은 이제 다른 좀 소프트한 SF 소설도 많으니까 혹은 저처럼 처음부터 SF에 관심이 많이 없었던 분들은 이런 책들 위주로 시작을 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SF 어워드라는 상을 제정을 해서 과천과학관에서 이제 올해가 8회째 이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엔 다들 아니 과학관에서 왜 SF 어워드라는 걸 해?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 애호가층이 많아져야 된다는 게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었고 애호가층이 많으려면 과학 애호가들이 쓰신 SF 소설도 일단은 시장이 넓어져야 되고 일단 그 시장부터 그리고 대중에게 굉장히 좋은 SF 작품을 알려주는 것도 되게 좋은 역할이고 사실은 SF 작품들 뭐가 좋지? 뭐가 좀 좋은 작품일까 궁금하시면 그 SF 어워드 그 수상작들을 좀 보셔도 좀 대부분의 그 흐름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이제 계속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말씀하시는 거 듣는 와중에 이제 원론적인 질문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과학관이 뭐 하는 곳인가? 저는 그냥 그쵸. 전시관인가라고 사실 미술관 뭐 전시관인가 생각을 했는데 과학관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근데 굉장히 잘 보셨어요. 원래 과학관은 그러니까 과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집대성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과학으로 놀 수 있는 곳이죠. 과학 놀이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관의 역할은 사실 좀 크게 보면 좀 변해왔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과학 교육기관이기도 하면서 과학의 여러 컨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뭐 성인이든 어린이든 또 성인들 중에서도 사람마다 각자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전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고 또 저희는 이제 과학관마다 특색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 번째로 만들어진 과학관이다 보니까 종합과학관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분야를 이제 아울러야 한다는 이제 미션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과학에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렌드란 게 있잖아요. 어떤 유행이 있고. 그럼 지금의 이런 과학관에서의 유행은 뭐 어떤 걸까요? 지금은 단순히 과학을 전시하고 경험하고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 안에서 과학 이슈들이 토론되는 공간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내 과학 대중화의 이제 약간 허브 같은
공간이 되려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사회를 살아가려면 그 교양으로서의 과학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인공지능만 해도 저희가 사실 인공지능 기술 개발만 지금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게 윤리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고 또 경제는 어떻게 뒷받침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는 과학이 과학 그 분야 혼자로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 분야와 같이 협업하고 고민하고 그 생각들이 쌓여나가서 같이 발전해야 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쌓아나가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과학관이란 공간이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주제 자체도 예전에는 막 상대성 이론, 뭐 빛의 원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컨템포러리 사이언스라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과학기술 이슈를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었고 타겟도 예전에는 어린이 과학 교육 기관이었는데 지금은 어린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는 성인이든 실버든 어르신이든 뭐 선생님이든 여러 분야의 맞춤형으로 과학을 제공을 하고 함께 이야기해 나가는 그런 기관으로 변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지금 가장 우리 연구사님께서 밀고 있는 전시가 있다면 전시요? 네. 아니면 밀고 있는 프로그램? 사심을 넣어야 되나 너 기관을 생각을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저희 기관 차원에서는 당장 내일 오픈되는 전시가 있어요. 심연이라는 전시가 있어요. 네, 딱 들어도 과학 전시 같지 않죠? 심연 깊은 바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눈과 마음으로 어떻게 마음을 바라볼 수 전혀 다른 있는지 시각과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전시이고요. 사실 과학 전시라고 하면 딱 빛, 로봇 이래야 될 것만 같은데 이제는 이렇게 약간 융복합적인 주제로 많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 오셔서 새로 시작한 과학관의 그 새로운 기획 전시 심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대중과학을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연구사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래도 그냥 가기 아쉬우니까 우리 대중과학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우리 과학관이 이렇게 하겠다. 네. 한 말씀만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과학관이란 걸 전공을 하고 여기에 들어온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막상 와서 여러 과학자분들이랑 또 같이 일을 하고 과학 대중화가 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쌓아 나가다 보니까 이 과학관 전문 인력, 그러니까 과학관을 전공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과학 대중화 기관이 앞으로 얼마나 수요가 많아질지 저희는 사실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학관이나 과학 전시라든지 혹은 이 대중과학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오신 분이 많지가 않아서 이런 전문성들이 조금 더 많이 쌓이면 저희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차원에서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은 사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컨템포러리 사이언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저희 큰 미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책도 내게 되었고 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과천과학관에서 하고 있는 유튜브 코너가 해설이 있는 과학 뉴스라 그래서 이 동시대 과학 이슈들을 하나하나씩 조금 이렇게 해설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찾아갈 예정이니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조금씩 이런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직접 과학관에 오시든 책을 사시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비하고 경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과학을 열심히 이제 과학 전시죠. 정확히 과학 전시를 열심히 연구 우리 하시는 연구사님 모시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말이 꼬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